낡은 옷을 입은 여자가 면접장에 들어서자 면접관들 모두가 그녀를 비웃고 무자비하게 모욕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최고 경영자가 그녀에게 고개 숙여 회장님이라 부를 줄은 아무도 몰랐죠. 외모 지상주의와 현대 채용의 어두운 구석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심금을 울리는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정장이 아니라 인성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만약 외모 때문에 무시당한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날 아침, 하늘그룹 본사 로비는 여느 때처럼 반짝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삐 오갔고 대리석 바닥에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으며 가끔은 건성으로 나누는 듯한 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밖에는 고급 승용차가 막 멈춰 섰고 잘 차려입은 젊은 지원자 무리가 내렸습니다. 모두가 유행하는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이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 마치 비즈니스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지르르한 풍경 속으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감 있게 걷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모퉁이에서부터 천천히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어깨에는 낡고해진 회색천 가방을 메고 있었고 세월의 빛바랜 아이보리색 셔츠를 소박한 정장 바지 안에 단정하게 넣어 입고 있었습니다. 검고 긴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어 수심이 어린 듯한 수려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천 가방에는 빛바랜 하늘 네모라는 자수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10년 전 하늘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룹 초창기 조직관리팀 직원 전용 내부 라벨 디자인이었습니다. 송지호 씨는 안내 데스크 앞에 멈춰 서서 로비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이 아니라 어딘가 그리움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화려함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곳이 초기 도면이던 시절, 합판으로 만든 회의 테이블이 있던 시절을 목격했거나 회사의 첫 번째 내규를 만드는 데 일조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기요. 뭐 필요하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년 전 입사한 안내 데스크 직원 임나영이 그 여자를 경계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잘 차려입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손님들을 응대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여성은 관리직 지원자라기보다는 은퇴한 교사처럼 보였습니다. 내부 코디네이터 직무 면접 보러 왔습니다. 초청장입니다. 지호 씨는 QR코드와 하늘 로고가 인쇄된 A4 용지를 내밀었습니다. 나영은 그것을 받아 흘끗 보더니 노골적인 비웃음을 숨기지 않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 네. 왼쪽으로 가셔서 보조 대기실로 가세요. 청소 아주머니들도 내부 면접이 있나 보네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이었지만 그녀의 의미심장한 웃는 눈에 근처에 있던 몇몇 지원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머리에 왁스를 잔뜩 바른 한 남자가 혀를 차며 딱 들릴 만큼 말했습니다. 웬 아줌마가 임원 면접 보러 왔나. 웃음소리가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안내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뒤에서 들려오는 경멸적인 시선이나 수군거림에도 흔들림 없이 일정했습니다. 보조 대기실은 원래 청소부들의 휴게 공간이었던 작은 방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희미한 형광등 불빛, 페인트가 얼룩덜룩한 벽. 지호 씨는 구석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달아 있었지만 그녀는 만년필로 몇 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떨림 없이 또박또박한 글씨체였습니다. 하늘그룹의 중간급 내부 코디네이터 면접은 누구나 아는 드문 기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게 되면 승진의 발판이 되거나 적어도 이력서에 하늘 경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은 한 젊은 여자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의 콘텐츠. VIP 면접실에 길 잃은 아주머니. 그녀는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를 보조 대기실 쪽으로 돌린 뒤 우리 엄마가 임원 면접 볼 때라는 자막과 함께 우스꽝스러운 배경음악을 삽입하며 화려한 필터를 조정했습니다. 그 영상은 30분도 채 되지 않아 하늘의 뒷골목이라는 내부 그룹 채팅방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이랬습니다. 무슨 기업 미인 대회에 나온 줄 아시나? 지호 씨는 자신이 방송을 탔다는 것을 여전히 몰랐고 설령 알았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는데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수근거리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아직도 공정한 채용을 믿는 사람이 있나? 여기 와보니 말 잘하고 옷 잘 입는 사람이 이기는 거였어. 아마 빽이 있나 보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어. 그들 중 누구도 조용히 앉아있는 저 여자가 바로 하늘 채용 시스템의 첫 번째 블라인드 채점 모델을 설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람을 뽑을 땐 그들이 뭘 입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잠시 후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한 남성 지원자가 들어와 지호 씨를 흘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방은 청소부들 쓰는 곳 아니었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호 씨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자만심도 없는 마치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는 듯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하늘 2층의 대기실은 아마도 이 본사에서 가장 세심하게 관리되는 공간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반짝이는 밝은 색의 나무 바닥, 단정한 검은색 가죽 소파, 천장형 에어컨은 마치 고급 호텔에 앉아있는 듯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을 내뿜었습니다. 유리 테이블 위에는 수입 생수와 하늘 로고가 인쇄된 티슈, 그리고 세련되게 디자인되고 전문적으로 인쇄된 몇 권의 브로슈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지호 씨가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즉시 달라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방 안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동시에 낯선 물체를 향해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운 정장 차림의 사람들은 미동도 없었고 몇몇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초리는 방금 나타난 여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제 입었던 옷차림이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흰색 셔츠, 깔끔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 바지, 손에는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향수도, 화장도, 최신형 휴대폰도 없었고 당연히 유망한 지원자의 아우라도 없었습니다. 문 근처에 앉아있던 몸에 꼭 끼는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웨이브진 머리를 한 여자가 눈썹을 살짝 치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고운별, 아름다운 이력과 국제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여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유망한 지원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수출입 업계에 종사했고 어머니는 스파를 운영했습니다. 은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열어 틱톡 앱을 켰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자신에게로 돌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VIP 채용 현장. 오늘은 하늘의 대기실을 리뷰해 볼게요. 풀 정장. 취업 사냥 시즌의 유니폼이네요. 아니, 아주 특별한 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그녀는 자리를 찾고 있는 지호 씨 쪽으로 슬쩍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영상 속 지호 씨의 얼굴에 우스꽝스러운 필터, 가짜 수염, 그리고 커다란 안경을 씌웠습니다. 짧은 캡션이 떠올랐습니다. 취업 시즌의 얼굴, 주부 버전 잠입, 다른 지원자, 무리에게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은별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의 외모를 비웃는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찾은 듯했습니다. 안쪽에 앉아있던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광택나는 가죽 구두를 신고
3,5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찬 한 청년이 휴대폰을 지루하게 넘기다가 고개를 들어 지호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재무 담당 부사장의 아들인 권태민이었습니다. 태민은 옅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특권에 너무 익숙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멸감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태민은 주머니에서 5만 원권 지폐를 꺼내 테이블 위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아주머니, 그냥 돌아가세요. 시간 낭비하고 망신당하지 마시고요. 자, 차비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은별은 놀란 척하다가 이내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옷자락을 만지는 척 고개를 숙였으며 몇몇은 연극을 기다리는 듯 눈을 깜박였습니다. 지호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지폐를 잠시 바라보다가 허리를 숙여 집어 들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지저분한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태민 앞으로 다가가 돈을 돌려주며 평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날카롭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태민을 약간 당황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도덕 선생님처럼 말씀하시네요. 여기 일하러 와서 말하는 법도 안 배웠습니까? 지호 씨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열고 작은 수첩을 꺼내 만년필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떨림 없는 단정한 필체였습니다. 그때 방구석, 에어컨 옆에 숨어 서 있던 인턴 명찰을 단 단정한 모습의 한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입사한 지 2주 된 마지막 학년 대학생 안준서였습니다. 준서는 이렇게 기이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면서도 조금의 원망도 내비치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 여자의 눈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위에서 비웃는 자들은 자신이 체스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듯이. 고은별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가 확인해보니 방금 올린 틱톡 영상에 반응이 70개나 달렸고 몇 개의 비꼬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영상이 하늘바위 채용이라는 내부 그룹 채팅방에 공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유한 사람은 한 행정 직원이었습니다. 캡션은 짧았습니다. 무슨 채용이길래 청소 아줌마까지 불렀는지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넥타이를 고쳐맸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아무도 지호 씨를 변호하거나 그녀를 위해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호 씨가 살짝 몸을 숙여 천 가방을 열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화려한 이력서 대신 스테이플러로 찍은 A4 용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왼쪽 모서리에는 하늘 인사팀의 붉은 직인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내부 역량 평가 내규 시스템, 초판 발행본. 첫 장 하단에는 보라색 잉크로 쓴 손글씨 사인이 있었습니다. 송지우, 조직 인사부장, 하늘 설립 3년 차 승인. 구석에 서 있던 안준서의 심장이 갑자기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입사원 내부 소개 세션에서 회사의 첫 번째 채용 내규 시스템을 구축한 여성에 대해 언급했던 슬라이드를 문득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간략하게만 언급되었을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지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호기심이 아닌 존경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지호 씨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방 안의 정장들을 조용히 훑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간을 다시 세어보는 듯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역으로 진행될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말입니다. 8층 면접실 문이 긴 한숨처럼 부드럽게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내부는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디자인되었지만 값비싼 분위기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벽은 참나무로 마감되었고 천장에는 은은한 매립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교한 프로젝터가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뻗은 투명한 유리 테이블 너머 3개의 고급 회전 의자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안경테와 반짝이는 시계 테두리, 그리고 세심하게 화장한 얼굴에 반사되었습니다. 송지효 씨는 마치 오래된 방을 지나가듯 가볍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천 가방은 여전히 옆구리에 단정히 매달려 있었고 셔츠는 어제보다 더 새로워 보이지 않았으며 머리는 여전히 낮게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이마는 높았으며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중앙에는 인사팀장인 마동철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땅딸막하며 네모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지호 씨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넘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지호라는 이름, 익숙한데. 아마 동명이인이겠지. 왼쪽에는 이 회사의 수석 면접관인 유미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역량을 보기 전에 비주얼 심사를 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지호 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본 뒤 동철 씨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흥미가 담긴 비웃음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또 다른 면접관이 있었는데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노트북 화면만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호 씨는 세 사람에게 겨우 들릴 만한 목소리로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끼 하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이 고급스러운 방 안에서 유독 튀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력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면접이 회사 문화에 맞는 복장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미란 씨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지호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직무 기술서는 꼼꼼히 읽어보았지만 명품 복장을 요구하는 항목은 보지 못했습니다. 동철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려 애썼지만 비꼬는 듯한 어조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단정함을 존중합니다. 인력을 조율할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니까요. 지호 씨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정함이란 옷깃이나 치맛단이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여전히 믿습니다. 그 대답에 미란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서류 한 장을 넘겼습니다. 여기 보니 인사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네요. 10년 전. 어디였죠? 하늘이었습니다. 지호 씨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라고요. 동철 씨가 놀란 척하며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상하네. 왜 내부 시스템에는 기록이 없지? 지호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관리자로 채용된다면 상사가 리더십 스타일이 부족하다고 직원들이 반발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신뢰를 얻기 위해 더 고급스러워 보이려 애쓰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제가 자격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제 일을 잘 해낼 겁니다. 지호 씨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더 이상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차 모호한 상황, 수수께끼 같은 질문, 심지어 모욕적인 질문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지호 씨가 대답을 채 끝내기도 전에 동철 씨가 말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미란 씨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외모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이 당신을 존경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외모 때문에 누구에게 존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하는 일을 믿어주길 바랍니다. 지호 씨는 여전히 높낮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머리로 일한다. 이 말이죠. 미란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업 환경에서 이미지는 힘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지호 씨는 들고 있던 수첩을 살짝 넘겨 무언가를 짧게 적은 뒤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능력 없는 이미지는 빈 선물을 포장한 예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동철 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호 씨의 눈빛에는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이 여자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명확하게 꿰뚫어보는 듯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동철 씨가 목소리를 바꾸며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가방 가져오셨죠? 잠깐 책상 위에 올려서 검사 좀 하겠습니다. 최근 내부 자료 유출 사건이 있어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미란 씨는 마치 미리 상의라도 한 듯 놀라지 않는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것은 면접관들이 미리 준비한 심리적 반응 테스트인 듯했습니다. 테스트라는 명목이었지만 사람의 품격을 짓밟은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지호 씨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화내지 않았지만 얼굴은 갑자기 더 침착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끈을 풀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며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느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하고 싶으시다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검사하려면 자신의 기억력도 검사해 봐야 할 겁니다. 동철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마치 값비싼 셔츠를 뚫고 10년 전의 기억, 즉 동철이라는 이름의 직원이 지호라는 이름의 조직부장 밑에서 일했던 그 시절의 기억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그 부장은 그의 승진 서류에 서명했고 기회를 주었으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높은 곳에 서기 위함이 아니라 멀리 보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미 야망과 권력이라는 얼음장 밑에 깊이 묻혀버린 듯했습니다. 유림은 박복도 구석에서 권태민이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대했던 코미디 연극을 보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또한 그 연극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호 씨는 가방을 부드럽게 열어 수첩과 몇 장의 서류를 꺼냈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들을 침착하게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 면접 내내 그들이 보였던 모든 행동을 비추는 거울과 마주한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단정하게 다시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고 책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8층에서의 긴장감 넘쳤던 면접이 끝난 후 지원자들은 다음 평가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로비 구역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와 시끌벅적하게 떠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어려웠다고 투덜댔고 어떤 사람은 그 아줌마가 쥐락펴락 당하던 이야기를 하며 비웃었습니다. 그 거만한 발걸음들은 당연히 비상계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본래 물류지원 인력이나 청소부, 혹은 눈에 띄지 않아야 할 사람들만을 위한 통로였으니까요. 오직 한 사람만이 조용히 돌아서서 왼쪽으로 향했습니다. 송지호 씨는 비상계단을 향해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고무 마개로 고정된 낡은 스테인리스 문. 문이 열리자 많은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곰팡이 냄새와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지호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바로 10년 전 그녀가 매일 아침 사무실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기 전에 작업 공간을 점검하기 위해 지나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명예회장이었던 그 시절, 사람들은 그녀가 아침에 결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비상계단은 진실을 더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녀는 언젠가 신입사원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아주 오래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층에 놓인 작은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옆, 경비원 복장을 한 남자가 앉아서 배를 깎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아래를 힐끗거리면서 그는 오랫동안 근무한 경비원 백이택 씨였습니다. 회사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마당을 쓸던 사람이었습니다. 멀리서 지호 씨를 본 그는 살짝 놀라 과일을 깎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알아챈 듯했습니다. 그는 부르지는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알아봄의 눈빛이자 말 없는 존경이 담긴 조용한 인사였습니다. 지호 씨는 낡은 대리석 계단에 앉았습니다. 긴 치마가 먼지에 닿지 않도록 단정하게 접었습니다. 그녀는 천 가방을 열어 작은 흰색 손수건을 꺼내 낡았지만 여전히 깨끗하게 관리된 부드러운 가죽 구두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구두를 다 닦은 후 그녀는 수첩을 펴고 만년필을 꺼내 아주 짧은 몇 줄을 적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천천히 움직였고 글씨는 여전히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잉크 한 획 한 획이 그녀 자신의 호흡과 감정을 기록하는 듯했습니다. 복도 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그 안내 데스크 직원, 임나영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지호 씨를 보자마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는 척했습니다. 사실 카메라는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렌즈를 돌려 심지어 지호 씨 손에 들린 수첩을 살짝 확대하며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일기 쓰세요?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천박한 소리를 그대로 반사하는 거울 같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나영은 옅은 비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허무하게 부서졌습니다. 아마도 지호 씨의 그 평온함이 그녀로 하여금 계속 비웃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야 할지 모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백이택 경비원이 일어서서 대걸레를 들고 두 사람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멈춰 서서 나영 쪽을 돌아보지 않고 지호 씨를 스쳐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 고문님. 건강하시죠? 그 고문님이라는 호칭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된 사람들은 지호 씨를 존경과 친밀함을 담아 송 고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영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 멈칫했습니다. 지호 씨는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택 씨는 더 이상 말하지도 돌아보지도 않았지만 그가 사라질 때의 눈빛은 이 차가운 직장에서는 보기 드문 다정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약 3분 후 지호 씨가 일어나 위층으로 계속 올라가려 할 때 갑자기 띵 하는 부드러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상계단 맞은편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LED 불빛이 맨 처음 걸어 나오는 사람의 모습을 환히 비췄습니다. 그는 하늘의 최고 경영자 한상훈 대표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지호 씨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즉시 멈췄습니다. 첫 1초 동안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마저 빨려 들어간 듯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둑을 넘는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호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배신보다 더 많은 것을 극복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상훈 대표는 가방끈을 살짝 움켜쥐고는 참지 못하고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몇 년 동안 이 말을 머릿속으로 연습했지만 한 번도 뱉을 기회가 없었던 것처럼 잠겨 있었습니다. 지호 누님. 죄송합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해서 그 사과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은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아직 촬영 모드를 끄지 못한 채 휴대폰을 들고 뒤쪽에 숨어있던 사람에게도 들렸습니다. 임나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살짝 벌린 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녹화 중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지우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수묵화 속 인물처럼 고요하고 깊고 돋보이기 위해 화려한 윤곽선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이때 기택 씨는 이미 사라졌고 낡은 타일 바닥을 구르는 대걸레 바퀴 소리의 여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층계의 한 구석에서 침묵이 다시금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고 또한 지울 수도 없는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상훈 대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는 아마도 그 같은 사람이 옛 상사에게 해야만 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말이었을 테지만 꼭 필요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뒤늦었지만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고 살짝 기울였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마른 잎사귀 위에 먼지를 씻어내기에 충분할 만큼의 비가 내린 것처럼. 뒤편에는 나영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낡은 옷을 입은 여자 앞에서 고개를 숙인 상훈 대표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 영상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공개하면 할수록 그것을 찍는 사람의 초라함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송지호 씨의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일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비상계단을 빠져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한 올의 헝클어짐도 없었으며 빛바랜 셔츠는 구김 하나 없이 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지도 미간을 찌푸리지도 않았지만 이번의 눈빛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바람이 곁을 스치고 어떤 햇볕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지 정확히 알 만큼 충분한 비바람을 겪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1층 로비는 이미 만원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은 여전히 삼삼오오 모여 어떤 사람은 이력서를 다시 확인하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아침에 있었던 낡은 옷의 아줌마 면접 이야기를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처럼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습니다. 지호 씨의 바로 뒤에서 하늘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한상훈 대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녀의 앞으로 똑바로 걸어와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스치듯한 인사나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깊고 단호한 진심 어린 숙임이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물 마시는 곳 근처에서 셀카 영상을 찍고 있던 깔끔하게 차려입은 틱토커 고은별이 손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세심하게 화장한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며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저분이 저 아줌마한테 회장님이라고. 은별은 권태민을 돌아보며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태민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가죽 가방끈을 꽉 쥔 손은 마치 그가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했습니다. 평소 사람들을 반쯤 감은 눈으로 내려다보던 그의 눈이 이제는 피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흔들리며 커져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안내 데스크 직원 임나영이 막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카메라 앱이 켜진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비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이 일기나 쓴다고 비웃고
방을 잘못 찾아왔다고 무시했던 그 여자 앞에서 상훈 대표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고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청소하시는 분인 줄. 지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멸하고 멋대로 판단하고 몰래 촬영했던 그 눈빛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들은 이제 그녀가 돌려준 침묵 속에서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웃지 못했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소매를 만지는 척했지만 모두가 방금 말 한마디 없이 무거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호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분노도 날카로움도 없이 그저 잉크가 묻은 낡은 노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음 장을 넘기는 사람처럼. 여러분과 다르게 보인다는 이유로 대했던 여러분의 방식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유리로 된 로비 한가운데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 말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들여다본 모든 이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상훈 대표가 그때 모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가 느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십시오. 이분은 하늘의 창립 초기 송지호 명예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회사의 인사평가 시스템, 내부 교육, 그리고 최초의 투명한 채용 원칙의 기반을 닦으신 분입니다. 박수 소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당혹스러운 수군거림만이 들려왔습니다. 진짜 회장님이라고? 맙소사, 왜 아무도 미리 말 안 해줬어? 아까 오전에 그 아줌마 찍은 영상. 망했다. 공유해버렸는데. 고온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권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유리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화면이 깜박였습니다. 카메라의 붉은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인턴 안준서가 조용히 내부 라이브 스트리밍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지호 씨의 얼굴이나 창백해진 사람들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저 로비 전체의 광경을 향해 카메라를 두었습니다. 한때 멸시받던 한 여자가 한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던 지원자들 사이를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일제히 그녀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그 라이브 스트리밍은 내부에서만 방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2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접속했습니다. 다른 지사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송지호가 누구야? 아까 오전에 그 늙은 아줌마 대기실에서 쫓겨나는 영상 돌지 않았어. 상훈 대표는 시계를 흘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의 모든 면접 절차를 잠정 중단합니다. 각 부서장 및 임원진은 9층에서 긴급회의를 요청합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리를 떨며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끄고 영상을 삭제하고 게시물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지호 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로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옳고 그름, 도덕과 위선 사이의 경계선을 긋는 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이번에는 비꼬는 사람도, 샅샅이 훑어보는 시선도, 조롱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과 경멸의 대가는 상대방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 앞에서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임을 깨달은 듯한 회피하는 눈빛들만이 있었습니다. 지호 씨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꼿꼿이 선 그녀의 눈이 잠시 감겼습니다. 스테인리스 문이 천천히 닫힐 때 조명에 반사된 그녀의 얼굴은 승리감에 취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폭풍우를 견뎌낸 평온함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등 뒤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은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지만 방금 이 회사 전체가 거울을 들여다본 거야. 하늘 본사 9층은 예로부터 전략회의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두꺼운 유리문, 방음벽, 항상 굳게 닫힌 커튼. 하지만 그날 아침,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물리적으로 열렸을 뿐만 아니라 본사 및 위성 사무실의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내부 카메라 연결이 켜졌습니다. 아무도 이곳을 재판정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긴장한 채 서류를 꽉 쥐고 있는 모습은 마치 유죄 판결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중앙, 지호 씨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했지만 짙은 남색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는 낮게 묶었으며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노트북 한 대, 수첩 한 권, 그리고 물 한 잔 옆에 작은 USB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한상훈 대표는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지만 리더로서 필요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마동철 인사팀장과 유밀한 베테랑 면접관이 노골적으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끝, 지호 씨 면전에 5만 원권 지폐를 던졌던 권태민은 오늘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창백해졌습니다. 인턴 안준서는 회의 내용을 수백 대의 다른 직원 컴퓨터로 연결하는 기술 조정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헤드폰을 끼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튼을 누르며 동시에 개인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이 10년 전에 바로 그 채용 규정 원본을 쓰신 분일 줄은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야. 지호 씨가 노트북을 열고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수신인, 마동철로 된 은행 계좌 이체 내역서가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채용 지원비 결제, 유한회사 사무였습니다. 지호 씨가 차분하고 평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채용 공고 2주 전에 마동철 씨 개인 계좌로 입금된 거래 내역입니다. 보낸 곳은 사무. 권태민 씨가 하늘에 공식적인 서류 한 장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략 재무 고문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죠. 동철 씨의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그냥 시간 외 지원금을 받은 것뿐입니다. 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호 씨는 여전히 그를 쳐다보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유밀한 씨와 하급 인사 담당자 사이에 오간 내부 이메일 발췌본이었습니다. 내용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자리는 다 마련됐고 태민군 프로필 사진 촬영만 끝나면 바로 직책 공고할게요.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건 개인정보예요. 불법입니다. 미란 씨가 벌떡 일어나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여전히 유효 한 명의 회원 자격으로 제가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저장 데이터입니다. 지호 씨가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훈 대표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온화한 표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 누님이 10년 전에 세운 채용 절차는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능력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아는 사람, 가족, 혹은 제때 돈을 입금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변명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동철 씨는 감히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미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비비 꼬았습니다.
권태민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예전 같은 기세는 사라졌습니다. 그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면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돈을 보내셨든 누가 뭘 받았든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지호 씨가 태민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 태민은 감히 시선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리더십 스타일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리더십이 뭔지 압니까? 리더십이란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필요도, 누군가 자리를 마련해줄 필요도 없이 스스로 걸어가며 그 모든 발걸음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상훈 대표가 긴 숨을 내쉬고는 조정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본인은 이번 면접위원회 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마동철 씨, 유미란 씨, 그리고 권태민 씨를 포함하며 이는 내부 감사를 위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의 모든 장비는 회수되고 데이터는 봉인될 것입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내부 감사 명령서가 담긴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의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세 사람은 더 이상 반발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호 씨는 천천히 USB를 집어 회의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방 전체를 훑었습니다. 이 USB 안에는 지난 3년간 자리를 사고판 사람들의 예비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안준서가 회의 녹취록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본 한 부를 별도의 드라이브에 추가로 저장했습니다. 누군가 또다시 실수로 삭제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영상을 공유하고 화면을 캡처하며 댓글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뒤에서 속삭이던 이야기들이 이제 대나처럼 선명하게 대형 화면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층 회의실에서는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아니라 한때 무시당했던 사람의 더 이상 두려움 없는 눈빛과 함께 USB가 프로젝터에 연결되었습니다. 한 번의 마우스 클릭. 9층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이 침묵 속에서 밝아졌습니다. 단순하지만 싸늘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채용 규정 위반 거래 목록, 최근 3년간 종합.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인턴 안준서는 한 줄 한 줄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전체가 마치 아래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 바늘을 하나씩 꽂는 것처럼 천천히 냉정하게 이름이 비추어질 때마다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표혜진, 대외협력팀장, 조카를 비서직에 추천. 중개인을 통한 가족 비용, 1억 500만 원 이체. 근처에 앉아있던 한 여직원이 자기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표 팀장님 이름도 있네. 부사장 승진 직전인 줄 알았는데. 오정세, 개발 담당 부사장, 규정 위배 서류 4건 결제, 출처 불명의 인사중개회사로부터 2건이 송금 관련. 권태민, VIP 지원자, 마동철 씨와 유미란 씨를 통한 내부 지원 수령. 그리고 계속해서 이름이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누군가의 명예에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견고한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시스템의 정면으로 날아든 일격이었습니다. 동철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애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단지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유미란 씨가 모든 지시 이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란 씨가 창백해진 얼굴로 헥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당신과 오 부사장님의 요청대로 했을 뿐이에요. 최종 결제한 건 당신이잖아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소리로 테이블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때 나는 깨끗하다고 가슴을 치던 이들이 이제는 홍수 한가운데 서서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아무 지푸라기나 붙잡으려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표혜진 팀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건 송지우 씨가 꾸민 짓이에요. 이 위선적인 도덕극을 꾸민 거라고요. 시스템을 점검하러 돌아온 척, 서민인 척 연기하면서 동정심이나 끌어모으려는 속셈이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호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표 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위선이라면 거짓은 무언입시케. 혹시 내부자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이익을 나눠먹고 서로를 감싸주는 것입니까? 옆에 앉아있던 상원 대표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지호 씨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감사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호 씨는 노트북을 자신 쪽으로 돌려 몇 자 더 입력한 뒤 다시 화면을 돌렸습니다. 저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몇 초간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 직장을 잃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2년간 채용된 모든 직위는 재시험을 치러야 하며 공개적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독관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실무진 직원들과 외부의 독립적인 대리인이 맡아야 합니다. 복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각 부서 직원들이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내부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나는 저 가짜 자리들보다는 송지우 씨를 선택하겠어. 적어도 저분은 가죽 지갑을 자랑하지도 번쩍이는 정장을 입지도 않지만 하는 말마다 다 오라. 회의실 안에서 상훈 대표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지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호 누님 자신의 명예에 대한 내부 투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상훈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 직원이 이 재채용 절차를 누가 감독해야 할지 선택하도록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만약 지호 누님이 신임을 얻는다면 제가 즉시 승인서에 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호 씨는 여전히 평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잘못된 것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방구석에 앉아있던 안준서는 여전히 녹음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지호 씨가 비상계단 옆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던 모습, 허리를 굽혀 구두를 닦던 모습, 그리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반응하지 않던 그 단호한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이제는 그 동일한 인물이 고위 임원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 목소리를 높이거나 욕설을 하지 않고도 모든 이가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인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고층의 유리창을 통과한 햇살이 복도 끝에 조용히 자리한 방 안으로 비스듬히 파고들었습니다. 그곳은 명예회장실이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잠겨 있었기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고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호 씨는 낡은 나무 의자에 홀로 앉아 오래전의 낡은 흠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책상 표면을 손으로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둥근 탁상 스탠드, 빛바랜 탁상 액자, 살짝 기울어진 벽의 그림. 오직 시간만이 변했을 뿐 마치 한평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듯했습니다. 맞은편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밴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 창립 첫 해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지호 씨가 짧은 머리에 옅은 파란색 정장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양협에는 당시 조수에 불과했던 상훈 대표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겼거나 은퇴한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 눈빛은 한때 믿음과 열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이제 오후의 햇살 아래 그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선한 것을 믿었던 시절을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가벼운 노크 소리가 울리고 인턴 안준서가 노트북을 여전히 품에 안은 채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송 고문님, 들어가도 될까요? 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켜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서류를 찍고 사람들이 틱톡으로 조롱하는 영상을 찍었을 때 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호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은 이미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진짜 얼굴을 드러내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가벼웠지만 준서를 멍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마치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일처럼 평온한 사람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지호 씨가 준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만약 내가 즉시 목소리를 냈다면 그들은 고집 센 늙은이, 망상에 빠진 지원자라며 나를 탓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침묵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고 바로 그 순간 스스로 가장 비열한 짓을 하도록 허용했지. 복도 밖에서 구두 소리가 일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훈 대표가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생각에 잠긴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지호 누님, 내일이 내부 투표일입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만약 직원들의 지지표가 충분하지 않다면 누님은 명예직에서 밀려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지호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이할 정도의 평화로움만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옳은 일을 하려다 자리를 잃는다면 내가 그 자리를 굳이 지킬 필요가 있을까? 짧은 말이었지만 상훈 대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세월이 묻어났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난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것과 타협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상훈 대표가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몇몇 팀장들이 누님이 충분한 득표율을 얻지 못하도록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더군요. 그들은 내가 시스템을 어렵게 만들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더군. 어떤 사람들은 나를 대체할 새로운 연설문까지 준비해 놨다지. 지호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떠나던 날에도 그들은 똑같이 말했어. 하지만 내가 떠난 건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그저 자리를 따뜻하게 지키는 데만 급급해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잊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서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안준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왜 어떤 사람들이 오해받고 비웃음을 사면서도 굳이 해명하지 않는지 깨달았다. 진실은 아무리 묻혀도 언젠가 스스로 빛을 발하기 때문이었다. 지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책상으로 걸어가 살짝 삐뚤어진 테이블볼을 손으로 가볍게 바로잡았다. 그 순간 준서는 더 이상 면접 날 봤던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을 보지 못했다. 그는 리더를 보았다. 직함이 아닌 품격으로 말하는 리더였다. 밖에서 준서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열어보니 사내 게시판 알림이 와 있었다. 새 그룹. 우리는 송 회장님은 지지합니다. 옷차림만 보지 맙시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회원수가 거의 400명에 달했다. 대부분 인턴,
신입사원, 그리고 중심 부서에서 먼 곳의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지호 씨가 계단에서 구두를 닦던 사진을 공유했다. 상훈 씨가 고개 숙이던 사진, 지호 씨가 책상에 USB를 올려놓던 영상. 누구도 심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진심 어린 댓글이 달릴 뿐이었다. 난 송지호 씨를 선택하겠어. 적어도 그분은 진심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승진한 사람보다 계단에 앉아봤던 사람을 택하겠어. 소리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분, 준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지호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는 이미 일어나 먼지떨이를 들고 벽에 걸린 그림을 가볍게 털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이 응원의 글들을 읽었는지 아닌지 아무도 알 필요 없었다. 그저 그날 오후,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었다. 그날의 기자회견에는 현수막도, 화려한 배경도, 정갈하게 차려입고 정확한 발음으로 진행하는 MC도 없었다. 제품을 소개하고 해외 파트너들을 맞이하던 하늘의 내부 회의실은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소박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긴 나무 테이블 하나, 덩그러니 놓인 마이크 하나, 생수 몇 병, 그리고 낡은 셔츠를 입은 한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바로 송지호 씨였다. 회의실 조명은 그다지 밝지 않았고 수백 개의 다른 채널로 연결된 줌,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겨우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다. 파트너사들의 고위 인사팀, 여러 대학, 국내 인사 커뮤니티, 심지어 하늘과 협력하는 회사들까지 대표를 보내 참석했다. 지호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앞에는 서류 뭉치 하나, 그리고 페인트가 거의 벗겨져 노쇠 속살이 드러난 만년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10여 년 전 내부 채용팀을 설립하는 첫 번째 결제 서류에 서명할 때 썼던 바로 그 펜이었다. 오늘 그 펜은 마치 과거를 상기시키듯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났다. 상훈 씨가 옆에 서서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지호 씨는 손을 들어 마이크를 조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것만 번지르르한 말로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뒤쪽 스크린이 밝아지며 글자가 나타났다. 하늘 채용 정책 2.0 버전. 다음 달부터 하늘의 모든 채용 과정에 새로운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력서 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복장, 외모, 출신 지역이나 기타 감성적인 기준에 비중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실제 기술 시험, 직업윤리,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을 기반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지호 씨는 평온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는 한 지원자가 단지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비 오는 날 슬리퍼를 신고 왔다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그 친구는 주유할 돈이 없어서 회사까지 걸어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한 한 여성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요청했다. 실례지만 이번 개혁이 회장님께서 겪으신 일들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 비칠까 우려되지는 않으십니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지호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자만심이 아닌 모든 것을 겪어낸 사람의 미소였다.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청소하는 것뿐입니다. 그 대답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한마디는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누구도 훈계받는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지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운 A4 용지에 인쇄된 종이를 들고 카메라를 향해 들어 보였다. 이것이 윤리채용 정책 2.0 버전의 공식 문서입니다. 이번 달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가 서명했고
이 안의 모든 조항에 대해 제가 책임집니다. 상훈 씨가 앞으로 나와 서류를 대조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들은 하늘의 명예회장, 송지호의 선명한 서명이 담긴 서류판으로 카메라를 돌렸다. 방 뒤편에서는 지난번 탈락했던 몇몇 지원자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이 서렸다가 점차 신뢰로 바뀌어갔다. 한 사람이 속삭였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눈이 조용한 존경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기자회견은 지호 씨가 노트북을 덮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홍보 기사도, 단체 사진도 없이 그녀는 그저 몸을 돌려나갔다. 손에는 여전히 페인트가 벗겨진 펜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불과 1시간 만에 전사 이메일 시스템과 라이브 스트리밍에 참여했던 모든 언론사에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발송되었다. 제목은 송지호의 진실, 하늘에서 탈락했던 사람. 내용은 짧았지만 의미심장했다. 10년 전 채용 기록의 일부를 인용하며 지원자 송지호, 기업 문화와 맞지 않으므로 서류 심사에서 탈락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메일은 한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들어올 자격도 없던 사람이 이제 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친다. 이게 과연 공평한가? 정보는 폭풍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내 게시판과 채용 커뮤니티에서는 즉각 논쟁이 불붙었다. 그럼 진짜로 탈락했었던 거야? 탈락했다고 자격이 없는 건 아니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아는 거 아닐까? 내가 보기엔 이런 개혁은 쇼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 난 지지해. 적어도 그분은 행동이라도 하잖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보다 낫지. 안준서는 여전히 멀리서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호 씨의 발표 내용과 그 익명 이메일을 자신의 개인 드라이브에 조용히 저장할 뿐이었다. 그는 파장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낡은 옷을 입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홀로 비상계단에 앉아있던 사람은 분명 이런 익명의 비방 따위에 무너지지 않을 터였다. 그날 오후 햇살이 유리창 한쪽으로 기울어질 무렵 지호 씨는 긴 회의를 마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방 안의 공기는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고 그저 수많은 기억을 간직한 나무 책상 위로 자연광이 비스듬히 비치게 두었다. 미처 닫지 못한 서류철 바로 옆 책상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 이름도 우표도 없었다. 그저 단정하게 쓴 손글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나의 지호였던 사람에게. 지호 씨는 자리에 앉아 봉투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보았다. 부드럽고 단아하지만 몹시도 익숙한 필체에서 손길이 멈췄다. 그녀는 바로 편지를 열지 않고 그저 봉투 위에 가만히 손을 얹은 채 조용히 과거를 회상했다. 그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10년이 지났다.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회의 수첩에 한 문장만 남기고 떠난 지 10년이었다. 틀린 것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녀는 편지를 열었다. 평범한 종이와 잉크였지만 한자 한자 눌러 쓴 글자가 읽는 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듯했다. 지호 씨, 저는 지금 침묵 속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떠났던 방식 그대로요. 소란도, 변명도 없이. 하지만 저는 당신과 달랐습니다. 저는 더 쉬운 길을 택했죠. 저는 당신이 권력에 빌붙는 자들이라 불렀던 사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빠르게 승진했고, 파티에 초대받았고, 어깨를 두드리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준을 가르쳐 주었던 당신은 자신이 세운 집에서 쫓겨났죠. 그때 저는 당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비겁했던 건 저였습니다. 저는 이제 직책도 발언권도 없지만 당신에게 이것 하나 보낼 정도의 염치는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머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성공이 자신들이 틀렸음을 증명할 테니까요. 당신은 용서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또다시 이기게 두진 마십시오. 지호 씨는 손에서 힘을 풀었고 편지지는 가볍게 책상 위로 떨어졌다. 서명도, 신원을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없었다. 그저 검은 잉크로 가득 채워진 통합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희끗희끗한 머리에 낡은 셔츠를 입은 여인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순응하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개인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시작한 길을 끝까지 갈 것인가. 노크 소리가 울리고 상훈 씨가 찻잔을 들고 들어왔다. 피곤하실 것 같아서 따뜻한 차 한 잔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테이블 위에 편지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호 씨도 숨기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해 예고도 없이 주주총회가 밤으로 미뤄지고 내가 아무 통보도 없이 해임당했던 거 기억해요. 상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스쳤다. 그날 비가 왔는데 난 우산이 없었어요. 수십 개의 시선 속을 뚫고 건물을 걸어 나왔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지호 씨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울지 않았어요. 그저 추웠어요. 가슴속이 시리도록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복도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문틈을 스치며 아래층 찻집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를 실어왔다. 지호 씨는 서랍 속의 작은 라이터를 꺼내 편지를 불꽃에 가져갔다. 종이는 천천히 타들어가며 말려 올라갔다. 검은 글씨들은 재가 되어 미리 준비해둔 작은 도자기 접시 위로 떨어져 둥글게 말고 회백색이 되었다. 상훈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그래도 출마하실 거죠? 그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할 걸 알면서도 지호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꺼져가는 불꽃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이 방이나 저 바깥의 시끄러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아주 멀고 깊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자격 없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두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밖에는 황혼이 내리고 있었다. 하루의 마지막 빛이 방구석을 노랗게 물들이며 지호 씨의 얼굴에 따뜻하면서도 굳은 결의에 찬 빛을 드리웠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재는 흩날렸다. 하지만 낡은 셔츠를 입은 그 여인은 곧 닥쳐올 풍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작은 절벽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하늘의 15층 회의실에는 평소와 달리 명패도 녹화 카메라도 없었다. 유리문은 커튼으로 빈틈없이 가려졌고 천장등도 꺼진 채 방구석 스탠드 조명의 차가운 흰빛만이 테이블 주위에 앉은 세 사람의 얼굴을 겨우 비추고 있었다. 인사팀장 마동철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과거 인물이 과도하게 개입할 시 발생하는 불안정성에 대하여 맞은편에는 이번 구조조정에서 부사장으로 유력했던 표혜진이 앉아 있었다. 그 옆은 파트너사들 사이에서 입김이 센 영업팀장 오정세였다. 세 사람 모두 몇 초간 침묵을 지켰다. 이윽고 오 팀장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대로 송지호 씨가 계속하게 두면 나중에 직원들이 무서운 줄 모를 겁니다. 자꾸 도덕이니 실력이니 따지기 시작하면
어린애들이 환상에 빠질 거라고요. 표혜진이 입술을 삐죽였다. 강원도 총구석에서 온 대학생 나부랭이가 내 자식하고 동급으로 앉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여자가 여기 있으면 그건 혼란이지. 격식이 아니에요. 동철이 턱을 괜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돌아오는 게 승리가 아니라 실수였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고는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 예전 내부 자료가 좀 있어. 송지호 씨가 과거에 친척을 심사 없이 입사시키려 했다는 메모가 있지. 비록 10년 전 일이지만 여론을 만들기엔 충분해. 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끄럽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적절한 때, 적절한 곳에 흘리면 돼. 그런데 고은별은 어디 갔어? 문이 살짝 열렸다. 고은별이 노트북을 안고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다. 부르셨어요. 표혜진이 은별을 의자에 앉혔다. 예, 너 아직도 회사에 다시 들어오고 싶긴 한 거야. 은별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 눈에 기대감이 어렸다. 그럼 우리 좀 도와줘. 별거 아니야. 그냥 내 개인 틱톡 계정에 감성적인 이야기 하나 올리면 돼. 한때 송지호 씨를 존경했지만 변해버린 그녀의 무정하고 독단적인 모습에 실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좀 유발하게, 가볍게 고은별이 망설였다. 하지만 지호 씨가 저한테 뭘 한 것도 아닌데. 동철이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지. 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다른 이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비난할 필요 없어. 의심만 심어주면 돼.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게 최선이야. 은별은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만 만지작거릴 뿐 대답이 없었다. 바로 그때 표혜진의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다. 당신들, 그런 짓을 하면 그 엉덩이 밑에 의자도 지킬 생각 마. 표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철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낯선 번호를 훑어봤다. 이름도, 프로필 사진도 없었다. 그저 짧지만 쐐기처럼 박히는 한 줄의 문자였다. 오 팀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보낸 거야? 벌써 센 건가? 동철이 IP를 확인하려 노트북을 여는 순간 또 다른 첨부 파일이 도착했다. 3년 전 내부 회의를 녹화한 영상이었다. 바로 그들 자신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자녀와 조카들에게 자리를 나눠주자고 논의하는 장면이었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목소리, 앉은 자세, 심지어 동철의 습관적인 손가락 두드림까지 틀림없었다.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누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지? 왜 하필 지금 보내는 거야? 표혜진이 중얼거렸다. 동철이 주먹을 꽉 쥐었다. 내부 배신자다. 하지만 누군지 아직 몰라 같은 시각. 아래층 IT실에서는 안준서가 홀로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방금 받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나는 과거 송지호 씨에게 기회 한 번을 빚진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준서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보낸 이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이 시스템 깊숙이 숨어있던 사람, 모든 음모의 층위를 꿰뚫고 있으며 정의의 편에 설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이어폰을 꽂고 방금 받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안에서 오가는 대화는 또렷하게 들려왔다. 회계팀장 자리는 표 이사 조카한테 주도록 하죠. 그리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온 그 애, 걘 홍보팀 비서로 앉히면 되겠네? 무슨 장학금이네 시험이네 복잡하게 굴지 말고. 우린 똑똑한 사람 필요한 거 아니잖아.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하지. 준서는 소름이 돋았다. 이 대화 내용이 공개된다면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그야말로 폭탄이 될 터였다. 그는 백업 버튼을 눌러 영상을 보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했다. 컴퓨터를 끄기 전 그가 속삭였다. 지우 회장님, 이번에는 저들이 당신을 쉽게 무너뜨리게 두지 않겠습니다. 15층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서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조용한 전쟁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아침, 하늘의 모든 부서가 여느 때처럼 주간 회의를 시작할 무렵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로비 안내 데스크부터 각 회의실, 1층 카페까지 사내의 모든 스크린에 일제히 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제목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재생될 뿐이었다. 직원들은 당황한 속삭임 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선명한 화질과 깨끗한 음향. 그것은 바로 송지우 씨가 면접 대기실 입구에서 쫓겨나던 순간을 기록한 영상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여긴 지원자 구역이에요. 아주머니는 저쪽 가서 기다리세요. 라며 손짓으로 쫓겨나던 매 순간을 다시 보았다. 고은별이 몰래 틱톡을 찍으며 그녀의 얼굴에 필터를 씌우던 모습을 보았다. 동철이 미간을 찌푸리며 가방 열어서 검사해라고 말하던 것을 보았다. 그리고 미란 씨가 입꼬리를 올리며 그냥 돌아가세요. 여긴 옷 입을 줄도 모르는 사람 안 뽑아요. 라고 말하던 것을 보았다. 어떤 효과도 필요 없었다. 영상 속 진실은 그 자체로 이미 너무나 무거웠다. 그날 웃었던 사람들 중 지금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IT실에서 안준서는 접속자 현황 그래프를 지켜보고 있었다. 영상이 올라간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조회수는 이미 3,000회를 넘어섰다. 한엘 직원 절반 이상이 이미 목격했다는 뜻이었다. 인사팀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표혜진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정세가 곁눈질로 힐끗 쳐다봤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1층 로비, 안내 데스크의 임나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영상은 정확히 그녀가 지우 씨를 향해 면접 안내문을 밀치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장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했던 말이 차가운 공간에 메아리 쳤다. 방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청소 일자리 구하러 오셨나? 바로 그때 하늘의 사내 게시판에 차례로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때 웃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날 침묵했지만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고 모두가 낮은 사람은 아닙니다. 송지호 씨, 죄송합니다. 지호 씨의 회사 메일함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비상계단에서 일하던 청소 노동자, 개화자 씨였다. 지호 회장님. 저는 그날 2층 복도를 닦던 화자입니다. 저는 회장님이 밀쳐지고 가방 검사를 당하는 걸 전부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저는 용역 직원이라 감히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사과드립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 약속드립니다. 만약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지호 씨는 작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그 이메일을 읽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도 미소 짓지도 않았다. 그저 컴퓨터를 켜고 사내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몇 줄의 글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제목도 이미지도 없었다. 오직 전사 스크린에 단 하나의 메시지가 나타났을 뿐이었다. 나는 사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원합니다. 그녀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 문장은 마치 잠자던 이들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기술팀은 즉시 상훈 씨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팀장이 사내 메신저를 열어 큰 소리로 읽었다.
송지호 회장님 제안에 따라 윤리평가 시스템을 즉시 활성화합니다. 곧바로 회사의 내부평가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다. 업무 환경 내 행동 방식 및 상호 존중 태도 평가.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깨달았다. 시스템이 더 이상 생산성이나 마감일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까지 평가한다는 것을. 그들이 누구든, 무엇을 입었든,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 말이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소셜미디어에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을 숨기지 않는다. 양심 채용. 송지호 씨 사과가 필요 없다. 작년에 발표가 인상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하늘에서 탈락했던 한 4학년 여대생이 낡은 이력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나는 뒤축이 다른 구두를 신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이 물결은 지난번 기자회견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6층 복도에서 한 무리의 젊은 직원들이 영상을 다시 비추는 스크린 앞에 멈춰 섰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도,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도 훈계하지 않았고 아무도 도덕을 설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저절로 각자의 마음에 새겨졌다. 변화를 원치 않는 자들이 조용히 반격할 방법을 찾고 있던 어두운 구석에서 가장 작은 이들로부터 시작된 이 확산은 이미 거대한 급류처럼 강력해져 있었다. 연설도, 현수막도 필요 없었다. 단 하나의 영상, 하나의 시선, 하나의 메시지, 그리고 조용한 지진이 하늘의 얼굴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하늘 빌딩의 6층 회의실은 다른 곳보다 작았지만 그 어떤 방보다도 많은 기억을 담고 있는 곳이었다. 이곳은 첫 번째 계약서가 서명되는 것을 지켜봤고 첫 번째 사진이 벽에 걸렸으며 늦은 밤 첫 번째 꿈이 공유되던 곳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오늘 한때 서로를 공동 창업자라고 불렀던 사람들 사이에 대면 장소가 되었다. 방문은 굳게 잠겼다. 언론도, 직원도, 카메라도 없었다. 오직 낡은 셔츠를 입은 한 여인이 한때 하늘을 함께 세웠던 세 사람과 마주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녀 곁에는 상훈 씨가 평소보다 더 슬픈 눈으로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심덕수, 표예진, 그리고 오정세가 있었다. 상훈 씨가 앞서 아주 작게 말했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사적인 대결을 택했어요. 회장님이 이를 크게 벌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지호 씨는 조용히 들어왔지만 그녀의 눈은 피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심 씨였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책망하는 듯한 음색이 묻어났다. 송지호 씨, 도대체 몇 년 만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후폭풍은 생각 안 했습니까? 지금 밖에서는 하늘이 내전 중이라고 떠들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표혜진이 즉시 끼어들었다.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웠다. 지금 애들이 상사를 우습게 봐요? 전부 당신을 핑계로 상사를 비난하고 있다고요. 이건 개혁이 아니라 선동입니다. 지호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부드러웠다. 저는 아이들에게 누구를 무시하라고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그저 옳고 그름을 구별하라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오 팀장이 헛기침을 하더니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을 명예회장직에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비공개 내부 투표를 합시다. 상훈 씨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다시 모여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심 씨가 대답했다. 이게 바로 제대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송지호 씨가 더 이상 명예직이라는 명분으로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신임을 얻는다면 남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러나야 합니다. 지호 씨는 손을 뻗어 제안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것을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좋습니다. 저는 한 번도 투명한 선택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표 전에 한 가지만 묻고 싶군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깊은 눈빛은 마치 낡은 세월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심은 아직 지키고 계십니까? 그 질문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내려앉았다. 심 씨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표혜진은 다른 곳을 바라봤다. 오 팀장은 손안에서 펜을 굴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 바로 바깥, 인턴 안준서가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그는 서류를 전달하러 왔다가 공교롭게도 마지막 질문을 전부 듣게 된 것이었다. 아무도 그가 거기 서 있다는 것을 몰랐고 아무도 그의 눈시울이 감정으로 붉게 물들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권력이 정점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권력이 인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히 질문하고 감히 자신을 지켜내는 용기야말로 한 인간을 정의하는 것임을. 그 작은 방 안에서는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분노도, 원망도, 연민도 없었다. 그녀는 상훈키에게 몸을 돌려 조용히 말했다. 나는 믿어요. 만약 투표로 선택해야 한다면 마지막 한 표는 머리가 아니라 양심에서 나올 거라는 걸. 늦은 오후 하늘 빌딩 최고층의 긴 회의 테이블 위로 창밖의 햇살이 커튼 틈새를 비집고 길게 드리워졌다. 쥐 죽은 듯 고요한 방 한가운데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글자 하나 새겨지지 않은 그저 투표용지를 넣을 얇은 틈만 있는 소박한 상자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주위에 앉은 사람들의 가벼운 펜 소리만이 마치 숨겨진 한숨처럼 조용히 울릴 뿐이었다. 송지호 씨는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있었다. 연설도 일어서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앞에 손으로 쓴 종이 한 장을 놓아두었다. 젊은 시절의 일기장처럼 또박또박 기울여 쓴 글씨였다. 나는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원칙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상훈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흘끗 보더니 나지막이 물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지지를 호소하거나 설득 같은 거요. 지호 씨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진실을 말하는데 연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기는 현악기 줄처럼 팽팽했다. 방 안에는 이사회 구성원, 주주 대표, 그리고 몇몇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밖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불투명한 유리 너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늘 묵묵히 관찰하던 인턴 안준서도 있었다. 그는 배낭을 꽉 쥔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사람들이 차례로 나무 테이블로 다가가 하얀 봉투를 하나씩 집어들고 단 하나의 단어만을 적어 넣었다. 유지 또는 반대. 발표도, 토론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투표함을 향해 손을 뻗을 뿐이었다. 어떤 이들은 봉투를 상자에 넣으며 손을 떨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자리로 돌아가며 입술을 깨물었다. 방금 손을 떠난 그 한 표가 자신들을 오랫동안 괴롭힐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어떤 이는 봉투 안에 작은 쪽지를 함께 넣었다. 제가 틀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옳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남겼다. 당신 이력서가 찢어질 때 저는 외면했습니다. 오늘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1시간이 지난 후에야
투표가 끝났다. 상훈 씨와 2명의 보조 직원이 모든 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 테이블에서 즉시 개표를 시작했다. 봉투가 하나씩 열릴 때마다 숨이 멎는 듯했다. 유지. 유지. 반대. 유지. 봉투가 규칙적으로 열리고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아무도 소리내어 숫자를 세지 않았다. 오직 상훈 씨만이 엑셀 시트에 표식을 해나갔다. 마지막 한 표까지 개표가 끝났지만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환호도, 어떤 반응도 없었다. 그저 각자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울부짖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상훈 씨가 노트북을 덮고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총 83% 동의로 송지우 씨의 명예회장직 유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다. 그저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인정의 침묵이었다. 투표를 요구했던 표혜진, 심덕수, 오정세는 조용히 짐을 챙겨 일어섰다. 아무도 지호 씨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들은 비상 통로를 통해 방을 나갔다. 그들의 그림자가 저녁 햇살 속으로 길게 늘어지며 사라졌다. 지호 씨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기뻐하는 기색도 승리감에 도취된 모습도 아니었다. 잠시 후 그녀는 가방을 열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서한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상훈키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사임서예요.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이미 서명했어요. 상훈 씨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방금 유임되셨잖아요. 왜? 지호 씨는 봉투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 자리는 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덕은 자리가 필요 없죠. 그 말은 깊은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큰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그 파문은 저 밖에 서 있던 두근거리는 심장들에까지 닿았다. 복도박, 한때 지호 씨를 가장 심하게 조롱했던 고은별이 구석에 숨어 서 있었다. 지호 씨가 걸어 나오자 은별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뒤늦은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지호 씨는 말로 답하는 대신 은별의 어깨를 가볍게 스치듯 만졌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용서처럼. 그날 하늘의 고층은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았다. 낡은 셔츠를 입은 한 여인이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침묵 속에서 떠나갔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하늘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지호 씨는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한때 그녀가 앉아 회사의 첫 번째 결제 서류에 서명했던 8층 사무실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낡은 나무 책상 하나와 가장자리가 해진 낡은 가죽 의자 하나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책상 위에는 사직서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빛바랜 손수건 한 장과 창업 시절 내내 그녀의 곁을 지켰던 낡은 가죽 수첩이 있었다. 수첩의 매 페이지는 비즈니스 전략이 아닌 스스로를 다잡는 다짐들로 빼곡했다. 겉모습에 물러서지 말 것, 틀린 것과 타협하지 말 것, 지우 씨는 덤덤하게 수첩을 덮어 낡은 천 가방에 넣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떠나라고 재촉하지 않았고 감히 재촉할 수도 없었다. 상훈 씨가 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의 가장자리를 매만졌다. 자리는 영원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지호 씨가 개인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호 씨는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낡은 만년필, 첫 회의 때 찍은 흑백 사진, 그리고 이익보다 도덕이라고 손수가 놓인 작은 액자 하나. 복도 밖에서는 인턴 안준서와 몇몇 젊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란스럽지도 환영하지도 않았다. 그저 감사와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은 한때 지호 씨를 멸시했던 안내 데스크의 임나영이었다. 그녀는 지금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조용히 서 있었다. 지호 씨가 밖으로 나오자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자리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여전히 힘이 있을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을 잃는 것이 아쉬워서였다. 행정팀의 한 젊은 여직원이 달려와 지호 씨를 껴안았다. 회장님이 가시면 누가 저희 대신 이 모든 걸 지켜주나요? 지호 씨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난 사람을 지킨 게 아니에요. 원칙을 지킨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원칙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떠나기 전 지호 씨는 상웅 씨에게 거친 실로 제본된 갈색 표지의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윤리 채용 규정, 완성본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손글씨로 한 줄이 덧붙여져 있었다. 나는 이 규정을 누군가가 해고당할까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곳에 남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썼습니다. 환송식에는 꽃도 거창한 송별사도 없었다. 그저 굳게 맞잡는 악수뿐이었다. 어떤 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떨었고 어떤 이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지호 씨는 마지막으로 안내 데스크에 쪽지 한 장을 남겼다. 나를 붙잡지 마세요.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건물을 걸어 나왔다. 몸집은 작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작아 보이지 않았다. 낡은 셔츠는 그대로였고 빛바랜 천 가방도 여전히 어깨에 걸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제 빌딩 한 층보다 더 높고 넓어져 있었다. 뒤편 유리창 너머로 한때 그녀를 찍어 틱톡에 올리며 조롱했던 고운별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그저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아낼 뿐이었다. 한마디 사과도 없었지만 차마 하지 못한 수만 마디 말을 대신하는 가벼운 끄덕임이었다. 지호 씨의 모습이 정문 바깥로수 뒤로 사라졌을 때 상훈 씨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 위에 물건 하나를 다시 올려놓았다. 창업 첫 해의 지호 씨와 창립 멤버들이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었다. 그 아래 그는 화려하지도 금박을 입히지도 않은 작은 명패 하나를 붙였다. 송지호 선생님. 이끄는 내 직함이 필요 없었던 분, 방은 비었지만 마치 부드러운 빛이 지나간 듯 따뜻해졌다. 의자는 이제 비어 있었지만 원칙은 그 자리에 남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계승이었다. 그날 아침, 하늘에는 구름이 많았고 바람이 돌길 옆 울타리를 스쳐 작은 벽돌집으로 불어들었다. 나무 문 위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무료 직업교육센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교실, 안에서는 옅은 푸른 색면,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부러진 하얀 분필을 들고 간소한 나무 교단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려 있었고 검은 머리보다 흰머리가 더 많았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슬픔에 젖어 있지 않고 따뜻했다. 바로 송지호 씨였다. 수십 쌍의 젊은 눈동자가 칠판에 적히는 그녀의 필체를 따라갔다. 기술이 뛰어난 것보다 도덕을 지키는 데 뛰어난 것이 낫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도덕은 실패를 통해 단련해야 하니까요.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맨 앞줄에 앉은 한 학생이 불쑥 말했다. 꼭 선생님이 실패해본 사람처럼 말씀하시네요. 지호 씨가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많이 했죠? 하지만 난 틀린 것에 눈 감는 방식으로 이겨본 적은 없어요.
교실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과거 화려했던 방에서 보이던 조롱이 아닌 신뢰가 담겨 있었다. 교실 뒤편에는 안준서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설쳤던 그날의 인턴이 아니었다. 이제는 지호 씨의 조교이자 센터와 후원 기업들을 연결하는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준서가 지호 씨에게 다가가 아직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신문, 일간경제 특별판을 건넸다. 일면에는 하늘의 새 사옥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 옆에는 커다란 헤드라인이 뽑혀 있었다. 하늘, 전사적 윤리체형 모델 공식 도입. 준서가 신문을 건네며 눈을 가늘게 떴다. 저는 그들이 이걸 실행에 옮기려면 몇 년은 걸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마도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이겠죠. 지호 씨는 신문을 받아들고 헤드라인을 훑어본 뒤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답했다. 그거면 됐어요. 준서가 막 돌아서려다 다시 돌아와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더 내밀었다. 손편지예요. 서명은 없지만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호 씨가 편지를 열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꾹꾹 눌러 쓴 필체였다. 저는 과거 서류를 조작했다가 회장님께 탈락당했던 직원입니다. 그땐 회장님은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떠난 뒤 회장님에 대한 인터뷰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공부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를 일찍 용서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접어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뒤뜰에서는 한때 하늘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개화자 씨가 이제 센터의 점심을 책임지는 조리사가 되어 마당으로 점심상을 내가고 있었다.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이가 빠진 입으로 활짝 웃었다. 오늘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했어요. 지호 씨, 밥 더 먹어요. 우리 반 민지가 오늘 면접 붙었다고 하네. 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으로 나가 소나무 그늘 아래 나무 식탁에 앉았다. 수줍음 많던 학생, 민지가 다가왔다. 선생님, 저 내일 큰 회사 인턴 면접 보러 가는데 뭐 입고 가야 할까요? 지호 씨는 아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도덕을 꼭 챙겨가렴. 옷은 낡아도 괜찮아. 아이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리곤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 공기는 구름처럼 가벼웠지만 각자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잊을 수 없는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저녁이 내리고 지호 씨는 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상훈 씨가 카드와 함께 선물로 보낸 낡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리더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틀린 것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녀는 수첩을 펴고 그날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사람은 일찍 성공할 필요는 없다. 그저 오랫동안 틀리지 않으면 된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녁 햇살이 창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더 이상 직함은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그 여인의 얼굴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하나의 의자는 버려졌지만 새로운 씨앗들은 뿌려졌다. 저는 당신이 지금 몇 살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혹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낡은 옷 때문에, 소박한 겉모습 때문에, 혹은 다수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당한 적이 있다면 오늘 송지우 씨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만큼 고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사람으로서의 귀감 전체를 남기고 떠난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경멸의 시선 한가운데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승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의 양심을 배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가장 괜찮은 사람입니다. 혹시 옳은 말을 하면 내 자리를 잃을까봐 침묵한 적이 있나요? 당신은 혼자 설지라도 감히 진실의 편에 설 용기가 있나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알려주세요. 만약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모든 댓글이 이 이야기의 다음 편을 이어가게 할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선한 이야기들을 사랑하신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제 막 시작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